안녕하세요.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의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캐릭터가 우선인 이 웹툰이나 만화는 등장인물이 얼마나 주인공을 살려주느냐, 여기에 갈등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재미 요소가 구분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등장인물의 방향성은 일기장 같은 것으로 메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일상생활상과 주변 관계를 넓혀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마인드맵 구조로 만들면 훨씬 더 등장인물을 짜임새 있게 관계도를 구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나 첫사랑, 친구 등 캐릭터의 연대기를 만들어서 등장인물의 과거와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등장인물의 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저 등장인물은 왜 저렇게 인물은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는 이 인물의 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를 한번 보여줘서 이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배경 설정을 통해서 개연성이나 핍진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핍진성은 뭐냐면은 작품에서 신뢰할 만하고 그럴듯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의 허구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조차도 그럴듯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독자들이 봤을 때 이해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배경 설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연성을 높이는 건데, 이건 이제 작품 안에서는 그것을 핍진성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배경 설정에 들어가는 항목에서는 회상, 플래시백, 이 플래시백은 과거 회상 장면이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이죠.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고 감정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부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컷 단위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한 컷 단위가 연속된 한 컷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한 컷이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많이, 공간대별로 많이 분리된 그런 한 컷 단위로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편한 공간을 설정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보는 경우도 있고, 독백의 형태로 대사를 만들면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독백으로 하게 되면 이 캐릭터에 대한 그 생각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독자들이 공감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적합한 유형은 무엇인가? 이 주인공의 적합한 유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을 평범한 유형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조연들을 특별한 유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서 평범한 주인공이 특별한 주인공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죠. 이것은 주인공의 목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그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바뀌어 가면서 재미와 매력을 어필해 가게 되면 독자는 주인공을 무의식 중에 응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절정에 가서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것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나라면 감정이입하기가 쉽겠죠. 내가 직접 하는 일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바라보고 있는 등장인물한테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시켜주려면 이 끌어들이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조금 못한 인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물들이 좀 재미있게 봐져요.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아유 저런 이러면서도 자꾸 주인공하고 친구가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 캐릭터가 평범한 인물에서 특별한 입체적 인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인공이 성장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인제 입체적 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입체적 인물은 변화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인공한테 어 윗단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독자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글과 그림이 혼합되어 있는 매체인 만화는 이제 웹툰으로 거듭나면서 비슷한 구조에서 조금은 다른 구조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관과 작품의 기호 등에서도 독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안에 있는 스토리나 모든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만 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독자들은 좀 더 보기 편한 형태의 그 작품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는 공감을 통해서 공유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죠. "아 이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랬다. 정말 좋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해당되는 시기,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거나 어 그냥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에피소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절정 부분의 단계에서 독자들은 드디어 동경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너무 잘하고 있구나.' 동경을 하고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동경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로 가면서 격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아예 자기가 격려를 해 주지만 스스로 자기한테도 격려를 받게 됩니다. 독자들이 그런 수준까지 가져야만 작품을 재미있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가 공경하고 동경하고 격려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경은 작품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려는 또 독자가 스스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주인공의 캐릭터를 격려하면서 간접적으로 독자 스스로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공감과 동경과 격려라는 순서로 이루어진 이 등장인물의 표현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평범하지만 소통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는 초능력자는 아니지만 친구가 많고 활달하고 동물들과의 교감도 뛰어납니다. 또 평범하지만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캐릭터는 미숙하고 겁이 많고 사람 사귀는 사회성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노력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이런 처음에는 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캐릭터들이 주로 장편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유형보다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조력자, 조연에 적합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력자, 그렇죠. 특이한 캐릭터, 말과 행동이 남다른 유형, 본인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 이것이 인제 특이한 캐릭터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이한 캐릭터들한테는 약간의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누군가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이 인제 옆에서 알려줬을 때 '어 내가 그랬어?'라고 이해하는 그때 가서야 알아차리는 그런 캐릭터들이죠. 약간 특이한 캐릭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재 캐릭터는 한 가지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동경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아 정말 잘하네.' 이러고 동경을 하게 되는데 요런 캐릭터들이 그 한 가지 능력만 뛰어나지 다른 능력이 좀 떨어져요. 예, 특이한 캐릭터랑 좀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평범한 캐릭터와 콤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콤비를 이루고 이
평범한 캐릭터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기 때문에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구나. 두드러지게 뭔가 앞장서거나 뭐 이런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의 매력은 천재이지만 모순점을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좀 잘 못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만든다. 서로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자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섬세한 캐릭터.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다. 모두들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천재적인 캐릭터고, 섬세한 캐릭터는 뭡니까?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해. 그래서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뭔가 주인공이 잘못한 부분을 선택했을 때 좀 나서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주인공이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캐릭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개성 있는 캐릭터는 또 무엇이냐?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특히 개성을 갖고 있어야만 좋은 캐릭터가 되겠죠. 독자들한테 계속 각인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됩니다. 캐릭터의 개성을 강조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버릇, 습관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컴플렉스, 이걸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개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우관계,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성, 이상형과 연애 경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용담, 내가 잘했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뭔가 공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 흑역사는 내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재미 요소를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남몰래 수집하는 물건, 내가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럴 때 매니아적인 느낌을 주면 독자들은 이 캐릭터의 개성이 뚜렷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캐릭터에 증후군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캐릭터가 완벽한 캐릭터보다는 평범하지만 이 캐릭터한테 뭔가 증후군을 부여하면 이 캐릭터에 약점이 생겨요. 이 약점이 생기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 이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에서 이 캐릭터의 약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약점의 적대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것을 이용해서 이 증후군을 이용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후군을 넣어 본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희귀 증후군이 있어요. 웹툰이나 콘텐츠에 사용할 만한 희귀 증후군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애정이 깊어가는 현상의 증후군. 그 다음에 또 보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절망감으로 우는 현상의 증후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이 보이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하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적대자 캐릭터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포피리아 증후군. 햇볕을 보면 눈과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날카로운 손목리를 갖고 있고 극심한 빈혈로 수혈이 필요한 그런 뱀파이어 증후군이 포피리아 증후군이 되겠고요. 알베르 증후군은 자신의 실체 일부가 이제 사라졌거나 죽었다고 생각해서 뭐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존 활동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증후군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증후군이 되겠고요. 코타로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걷는 시체 증후군이라고 하고도 하는데 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장기 부정망상이나 체감 이상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입니다. 좀비 증후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캣그레스 증후군은 존재를 믿지 못하는 슬픈 망상의 증후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뒤바뀌어 있다고 믿게 되는 얼굴과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축디업이라고 있는데요. 축디업이 그쪽에서 인식된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방추상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감정적 반응을 하는 부분인 해마회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게 단절되는 그런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후군도 굉장히 이야기 구조 짜는데 좋은 증후군이 될 수 있겠죠.
드 클레랑보 증후군은 도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 망상, 스토킹,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도 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보여줍니다.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도 하고요. 극단적인 정서 변화와 충동성을 나타내는 장애의 증후군입니다. 이런 증후군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증후군을 이용해서 이야기 구조를 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갈등 구조가 높아지죠. 특히 스토킹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어요. 인질이나 피해자였던 자신들이 자신의 인질범이나 그 가해자들에게 느껴야 될 공포 그리고 증오의 감정이 아닌 애착이나 온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을 또 영화로 만들었던 이 스톡홀름에서 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리마 증후군, 인질범이나 가해자들이 인질이나 피해자들의 소망의 욕구에 공감하게 되는 오히려 반대, 스톡홀름의 반대인 증후군이 리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느끼게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누그러지게 되는 형태의 종류의 증후군입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보거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증후군 같아요. 뮌하우젠 증후군, 실제 앓고 있는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자의를 해서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증상으로 신체 증상 장애 중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요즘엔 관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뮌하우젠 증후군이 되겠고요. 말썽꾸러기 뮌하우젠 남작의 모험에 나오는 뮌하우젠 남작을 생각해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리차드 아셔가 1951년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특히 외로운 분들, 약간 외로운 분들이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입원하면은 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인제 너무 잘해 주니까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인제 어 관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오래 머물려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증후군이 있는 반면에 공황장애라는 그런 아킬레스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공황장애는요. 불안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을 예측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이 되는데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땀이나 몸떨림, 그다음 호흡곤란, 마비, 불안 등이 동반할 수 있는 거죠. 그 공황장애는 한 달 이상 행동적 특성이 나타나고요.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질병 공포증이 생길 수 있으며 회피적 특성, 의존적 성격, 연극적 성향과 같은 성격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약도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또 작가분들이 공황장애에 걸린 작가가 많아요.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 상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스어로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기도 하고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고요. 이런 이미지가 장기 기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거나 심한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예전에 겪었던 상황을 생각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불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든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죠.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해서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있던 그런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잠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스토리에 가미시키면 이 캐릭터한테 약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적대자나 뭐 조력자나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약점을 주어서 이 약점을 가지고 갈등 관계를 높이고 절정 단계에서 독자들이나 관객에게 굉장한 그 긴장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장인물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등장인물을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금세 내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몰입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경우 생기죠. 거의 뭐 몇십 시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몰입이 굉장히 강한데 그만큼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그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몰입은 계속적인 몰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한다는 것은 뭐 괜찮죠. 그런데 이 몰입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실제 하진 않는데 내가 간접적으로 느끼는데도 너무 몰입해서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들이 왜 몰입이 빠르지 않냐, 감정이입이 빠르지 않냐 하면은 내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작품을 만들 때 꼭 주의할 것은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랑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만 공감도 되고 동경도 되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인물도 구상하고 세계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상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웹툰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예시는 실제 우리가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에서 다루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면 될지, 제가 특히 이 부분은 실제 이 작품을 다루는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책에서. 이 부분을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나마 제가 어떻게 하면 작품 제작하는지 순서대로, 프로세스대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작품 제작에 대한 프로세스와 함께 작품적인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